야 이 새끼야 술 마실 떨어지게. 어디서 보고 있시야? 새로 오는 소장이 계집배라며? 그딴 년 오기 전에 싹 다 치워버리라고. 강원도 양구는 해안면 일명 펀치볼이라 불리는 험준한 분지 그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제303보급 수송대의 행정반 문이 쾅하고 닫혔다. 그 밖에는 장마철 폭우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지만 행정반 안은 달큰한 막걸리 냄새와 기름진 수육 냄새, 그리고 자욱한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대한민국 지도에서조차 소홀히 된 이곳은 군기란 찾아볼 수 없는 무법지대였다. 그 중심에는 30년을 이 부대에서만 복무하며 뿌리를 내린 구렁이 주임원사 황만석이 있었다. 황만석은 군화 바닥으로 책상을 툭하니 짓누른 채 덜덜 떨고 있는 어린 하사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어디 707 출신. 지랄이라고 자빠졌네. 야, 김하사, 내 눈에는 내가 우습게 보이냐? 여기가 전방이라고 쫄아서 오는 년들이 한둘인 줄 알아? 계집애가 별 딸고 와 봤자지. 내 짬밥이 몇 년인데 감히 이 황만석이 구역에 숟가락을 얹으려 들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상급부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오늘 저녁 22시 도착 예정이라고. 닥쳐. 22시고 나발이고. 이 빗길에 그 곱게 자란 애가 잘 오겠다? 오늘 밤은 그냥 제끼는 거야? 애들 풀어. 오늘 회식은 내가 쏜다. 양구인네 나서 아가씨들 좀 불러오라고 해. 황만석이 킥킥거리며 누런 이빨을 드러냈다. 그의 주변에 앉아있던 상사들이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맞장구를 쳤다. 역시 주임원사님 배포는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새로 오는 소장인지 뭔지. 오자마자 기 좀 죽여놔야 우리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고 말고. 20대라며? 새파랗게 어린 게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설치는 꼴 내가 못 보지? 오자마자 눈물 쏙 빼놓고 짐 싸게 만들어줄 테니까 두고 봐. 그때였다. 화르릉. 하늘을 찢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행정반의 낡은 형광등이 파르르 떨렸다. 창밖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경랑인데 두 개의 날카로운 헤드라이트 불빛이 위수 지역을 통과해 본청을 향해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있었다. 일반적인 군용 지프 차량이 아니었다. 칠흑같이 검은색으로 도색된 민간 번호판을 단 대형 SUV였다. 저거 뭐야? 오늘 들어올 차가 없는데. 창가에 기대 담배를 피우던 수송관이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다. 황만석은 입에 물고 있던 오징어 다리를 퇴하고 뱉어내며 인상을 찌푸렸다. 어떤 미친놈이 이 밤에. 야, 당직사관 가서 확인해봐. 하지만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차는 본청 현관 바로 앞에 거칠게 급정거했다.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를 긁으며 내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빗소리를 뚫고 행정반까지 들려왔다. 기. 운전석 문이 열리고 검은 우산 하나가 펼쳐졌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뒷좌석 문이 열렸다. 쏟아지는 폭욱 속으로 군화 한 짝이 묵직하게 땅을 딛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는 듯했다. 검은색 우비를 입은 여자가 차에서 내렸다. 빗줄기가 그녀의 우비를 때렸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고 본청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깊고 차가웠다. 그녀는 새로 부임한 303보급 수송대의 지휘관 민서연 소장이었다. 27세의 707 특수임무단 최연소 팀장을 역임하고 대테러 작전에서 세운 전설적인 공로로 파격적인 진급을 거듭한 괴물. 상부에서는 썩어 빠진 303대를 돌려놓기 위해 그녀라는 칼을 이곳에 꽂아 넣은 것이다. 민서연은 천천히 하지만 거침없는 걸음으로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뒤로 수행원이나 부관은 없었다. 오직 그녀 혼자였다. 행정반 문이 벌컥 열렸다. 비냄새와 함께 서늘한 냉기가 훅 끼쳐 들어왔다. 시끄럽게 떠들던 황만석과 간부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다. 우비를 벗어 젖히자 날선 칼날처럼 잘 다려진 전투복과 그 위에 빛나는 계급장이 드러났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는 민서연의 하얀 얼굴은 창백할 정도로 고요했지만 그 눈빛만은 맹수가 먹잇감을 노려보듯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실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막걸리 병, 담배꽁초, 그리고 흐트러진 군복을 입은 간부들. 민서연의 시선이 천천히 방안을 훑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간부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은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고 삐딱하게 앉아있는 황만석이었다. 보고가 늦군요. 303대 지휘관 민서연입니다.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다. 성대결절이라도 걸린 듯 쇠소리가 나는 황만석의 목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울림이 있는 목소리였다. 황만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헛기침을 했다. 그는 다리를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보란듯이 착다리를 꼬고 일어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아, 오셨습니까?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닥치시면 저희가 곤란한데요. 빗길인데 운전은 잘하고 오셨어? 여자가 운전하기엔 험한 길인데 황만석은 경례조차 하지 않았다. 명백한 하극상이었다. 주변 간부들이 눈치를 살피며 주춤거렸지만 황만석은 그녀를 기선 제압하겠다는 의도로 뻔뻔하게 굴었다. 민서연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비틀렸다.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는 비소에 가까웠다. 그녀는 뚜벅뚜벅 소리를 내며 황만석 앞으로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 거리는 불과 한 뼘. 황만석은 앉아 있었고 민서연은 서 있었기에 그녀가 그를 내려다보는 구도가 되었다. 주임원사 황만석. 예.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대한민국 육군 부대의 행정반이 맞습니까? 아니면 민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막걸리 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예고도 없이 손에 쥔 막걸리 병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하얀 막걸리가 황만석의 군화 위로 튀었다. 행정반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다. 황만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황만석이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인. 자신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무리 소장이라도 그렇지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행패야? 여기가 너네 집 안방인 줄 알아? 707에서 칼질이나 배우고 왔지 부대 관리라고는 쥐뿔도 모르는 게 황만석이 손가락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민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한 발자국 더 다가가 황만석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아버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황 원사님. 민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군대에 아버지는 없습니다. 상관과 부하, 그리고 적과 아군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꼴을 보십시오. 이게 군인입니까? 아니면 동네 양아치입니까? 뭐라? 양아치. 인연이 진짜. 황만석이 욱하는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민서연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이었다. 퍽. 누구도 움직임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민서연의 왼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황만석이 뻗은 팔목을 낚아챘고 동시에 오른손으로 그의 턱을 올려쳤다. 타격음은 둔탁하지 않았다. 정확하게 급소를 가격하는 뼈가 울리는 소리였다. 까어. 황만석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100kg에 육박하는 거구가 단 한 번의 타격에 나가 떨어지는 모습에 주변 간부들은 입을 떡 벌리고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채술이 아니었다. 살인 기술을 익힌 자만이 낼 수 있는 절제되면서도 파괴적인 힘이었다. 민서연은 바닥에 뒹굴고 있는 황만석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자신의 장갑을 고쳐 꼈다. 전시 상황이었다면 당신은 지금 즉결 처분감이었습니다. 근무 중 음주, 상관 모독.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얼어붙은 간부들을 바라보았다.
군기문란, 우르광, 다시 한번 천둥이 쳤다. 번개 불빛에 비친 민서연의 그림자가 행정반 벽을 길게 덮었다. 그것은 마치 이 썩어 빠진 부대를 집어삼킬 거대한 해일의 전조와도 같았다. 전원. 연병장으로 집합합니다. 3분 주어집니다. 1초라도 늦는 놈은 옷벗을 각오하십시오. 그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실시, 민서연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넋 놓고 있던 간부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가기 시작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황만석만이 신음을 흘리며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민서연의 뒷모습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부대의 썩은 뿌리는 황만석 하나가 아니었다. 고급 장교들의 비리, 지역 유지들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병사들을 갉아먹는 가혹 행위까지. 민서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곳에는 303대의 비리 리스트가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하나도 남김없이 뼈까지 발라내주지요. 포국이 쏟아지는 양구의 밤. 303대의 연병장에는 비상일의 소리가 찢어지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20대 여성 지휘관과 30년 묵은 부패한 세력의 전쟁. 그 서막이 올랐다. 비를 맞으며 연병장의 도열한 병력들 앞단상에 민서연이 섰다. 쏟아지는 비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으며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압도적이었다. 병사들은 웅성거렸다. 뭐야? 저 여자가 새로운 소장님이야? 나와. 분위기 장난 아닌데? 영화배우 같으면서도 눈빛이 살벌해. 얘야, 주임원사님 얼굴 봤냐? 턱이 다 돌아갔는데. 병사들의 수근거림 속에서 민서연이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외쳤다. 저렴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었다. 반갑습니다. 303보급 수송대 지휘관 민서연 소장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젖어있는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췄다. 오늘부터 이 부대의 모든 규칙은 내가 다시 씁니다. 불법과 비리함에 젖어있던 자들, 권력에 취해있던 자들,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자들. 지금부터 내 눈에 띄지 않게 숨죽이고 있길 바랍니다. 그녀의 시선이 비틀거리는 황만석에게 꽂혔다. 내가 찾아내는 순간. 당신들의 군생활은 지옥이 될 테니까. 이 민서연은 웃지 않았다. 그녀의 선전포고는 연병장의 차가운 공기보다 더 서늘하게 병사들의 가슴에 박혔다. 그 시각, 황만석은 의무대에서 응급조치를 받으며 이를 갈고 있었다. 퉁퉁 부어오른 턱을 감싸주며 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시오, 김 사장. 나야. 이번에 온 그 계집애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래, 계획을 좀 앞당겨야겠어. 애들 좀 준비시켜.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지. 전화기 너머로 음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황만석은 전화를 끊으며 핏발선 눈으로 창밖을 노려보았다. 연병장에 서 있는 민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어린 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내 구역인 양구바닥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으냐?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마. 그의 눈에는 사리가 번득였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민서연은 자신이 들어온 곳이 단순한 군부대가 아니라 거대한 비리의 늪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늪을 건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늪을 메워 버리기 위해 온 것이니까. 다음 날 새벽, 양구의 산악 지형 특유의 짙은 안개가 부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간밤의 소동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303대의 아침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민서연은 관사가 아닌 지휘통제실의 간이침대에서 눈을 떴다. 새벽 4시. 그녀의 생체 리듬은 언제나 전시 상황에 맞춰져 있었다. 그녀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곧장 전투복으로 환복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왼쪽. 가슴에는 지휘관 휘장이,
어깨에는 빛나는 별 2개가 박혀 있었다. 황만석. 오늘부터가 진짜겠지.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목적지는 지휘 통제실이 아닌 병사 식당이었다. 오전 6시 30분. 아침 점호가 끝나고 병사들이 식당으로 몰려올 시간이었다. 민서연은 식당 입구 그늘진 곳에 팔짱을 끼고 섰다. 취사병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밥 짓는 냄새가 났지만 어딘가 역한 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잠시 후 병사들이 줄을 지어 들어왔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다. 식판을 받아든 병사들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민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배식대 앞으로 걸어갔다. 갑작스러운 지휘관의 등장에 국을 푸던 취사병이 소스라치게 놀라 국자를 떨어뜨렸다. 충성. 대대장님. 아, 소장님. 계속해. 평소대로 민서연은 직접 식판을 들었다. 밥, 콩나물 무침, 그리고 메인 반찬인 제육볶음. 국은 무가 둥둥 떠다니는 멀건 묵은 국이었다. 그녀는 제육볶음을 한 주걱 벗어 식판에 담았다. 고기는 거의 보이지 않고 비계와 양배추, 그리고 정체불명의 붉은 기름만 가득했다. 그녀는 병사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식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병사들은 밥을 먹다 말고 눈치를 살피느라 바빴다. 민서연은 묵묵히 제육볶음을 입에 넣었다. 씹자마자 오래된 냉동 고기 특유의 누린내와 캡사이신 범벅의 자극적인 맛이 혀를 찔렀다. 이건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해진 예산으로 나올 수 있는 퀄리티가 아니었다. 누군가 중간에서 식자재 비용을 착복하고 싼 재료로 대체한 것이 분명했다.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리며 황만석 주임원사와 급양관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황만석의 턱에는 어젯밤 맞은 상처 때문에 커다란 거즈가 붙어 있었다. 아이고, 소장님. 식사를 왜 여기서 하십니까? 간부 식당에 따로 준비해뒀는데. 황만석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민서연은 숟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았다.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황 원사. 예. 이거 돼지고기 맞습니까? 아, 예. 당연히 돼지고기입니다. 애들이 고기 반찬을 좋아해서 특별히 신경 쓴 겁니다. 신경을 썼다고 민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식판을 들고 황만석 앞으로 다가갔다. 드십시오. 예. 드시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특별히 신경 쓴 이 고기, 지금 내 눈앞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드십시오. 황만석의 얼굴이 핏기 없이 변했다. 그는 이 고기가 어떤 상태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폐기 직전에 고기를 뒷돈을 받고 납품업자에게서 싸게 들여온 것이었다. 아니, 저기, 소장님. 제가 아침 속이 좀 안 좋아서. 민서연의 시선이 옆에 서 있던 급양관에게 옮겨갔다. 예. 급양관 상사 박동철입니다. 장부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들어온 식자재 납품 명세서와 실제 입고 내역 가져오십시오. 5분 줍니다. 급양관이 황만석을 쳐다보며 주춤했다. 황만석이 눈을 부라리며 무언가 신호를 보내려 했지만 민서연이 그 사이를 가로막았다. 눈으로 대화하지 마십시오. 급양관, 안 들립니까? 지금 당장 가져와. 호통소리에 급양관이 꽁무니가 빠지게 행정실로 달려갔다. 민서연은 다시 황만석을 노려보았다. 병사들은 국가를 지키러 온 귀한 아들들입니다. 당신들 주머니 채우라고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 쓰레기 같은 밥을 먹고 훈련을 하라고 그녀는 식판을 배식대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오늘 점심부터 메뉴 전면 수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군사경찰대 오기 전에 자수서 써서 내십시오. 만약 내 조사가 끝날 때까지 버티는 놈이 있다면. 그녀는 싸늘하게 웃었다. 군복 벗는 걸로 안 끝납니다. 횡령,
배임, 직무유기. 사회에 나가서도 평생 꼬리표 달게 해줄 테니까 식당을 나가는 민서연의 뒤로. 병사들의 작은 환호성이 터져나오려다 억눌린 웅성거림으로 바뀌었다. 황만석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민서연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두고 보자. 아직 양구가 어떤 곳인지 모르나 본데. 내가 내 무덤을 여기서 파주막. 그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단축번호 1번. 양구 일대를 주름잡는 건설업체 사장이자 조직폭력배 출신인 독사에게 걸 전화였다. 오후 일과는 부대 시설 점검이었다. 민서연은 대대장실에 앉아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충성. 소장님, 잠시 여쭤볼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그는 눈치를 보며 문을 닫았다. 명찰에 적힌 이름은 최지훈. 눈밑이 까맣고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는 병사였다. 민서연은 직감적으로 그가 내부 고발자임을 알아차렸다. 앉아서 편하게 이야기해. 최일병은 의자에 앉지 못하고 덜덜 떨며 품속에서 구겨진 수첩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이거. 주임원사님이랑 보급관님이 폐타이어랑 폐유를 불법으로 매각하고 적은 비밀 장부입니다. 제가 행정반 청소하다가 우연히 주웠는데 너무 무서워서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민서연의 눈이 번뜩였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잘했어. 정말 큰 용기를 냈군. 소장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황 원사님이 알면 저는 죽습니다. 저번에도 김 병장이 신고하려다가 영창 가고 결국 의가사 제대했습니다. 걱정 마, 내 이름 걸고 널 지킨다. 오늘부터 넌 내 당번병으로 보직 변경한다. 내 옆에만 있어. 최일병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민서연은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상상 이상의 비리가 적혀 있었다. 군용기름 빼돌리기, 부식비 횡령, 심지어 지역 유흥업소와의 커넥션까지. 이것은 단순한 군기강 회의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 카르텔이었다. 하지만 민서연은 알지 못했다. 이 수첩 자체가 황만석이 파놓은 또 다른 덫일 수도 있다는 것을. 혹은 황만석이 궁지에 몰려 더 과격한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황만석은 부대 박장구 회관이라는 룸살롱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덩치가 산만한 일명 독사가 양주를 따르고 있었다. 형님, 얼굴이 그게 뭡니까? 어떤 년이 감히 형님 용안에 기스를 냅니까? 말도 마. 독사야, 이번엔 좀 세다. 707 출신이라는데 눈깔이 아주 맛이 갔어. 장부까지 털릴 판이다. 그래서요. 작업 들어갑니까? 내일 오후에 탄약고 보수 공사 자재 들어오기로 했지? 수송 트럭. 너네 애들이 운전한다고 했나? 예, 우리 애들이 위장 취업해 있죠. 황만석이 독한 양주를 원샷하고 입가를 닦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오는 길에 소양강 쪽 낭떠러지 길 있잖아. 거기서 사고 좀 내자. 그년이 현장 확인하러 분명히 따라붙을 거야.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추락했다. 얼마나 깔끔하냐? 크크크. 역시 형님. 알겠습니다. 브레이크 라인 좀 손봐두고. 만약 살아남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처리하죠. 안개 낀 양구의 밤, 살인 공모가 오가는 술잔이 부딪혔다. 다음 날 오후,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졌다. 민서연은 지휘통제실에서 긴급 보고를 받았다. 소장님, 탄약고 보수용 시멘트와 철근을 실은 수송. 차량 3대가 춘천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상 악화로 도착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예정대로라면 16시 도착 아닌가? 그게 3호차 엔진에 이상이 생겨서 소양강댐 우회도로로 천천히 오고 있다고 합니다. 민서연의 눈썹이 꿈틀했다. 소양강 우회도로는 험하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굳이 그 위험한 길로? 그녀의 뇌리에 어제 최일병에게서 받은 수첩. 내용과 황만석의 비열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함정인가?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만약 정말 사고라도 난다면 병사들이 다친다. 그리고 함정이라면 오히려 그 함정을 이용해 놈들을 일망타진할 기회였다. 차 대기시켜. 내가 직접 간다. 예. 소장님이 직접 가십니까? 위험합니다. 잠깐 말고. 그리고 무장 챙겨. 실탄으로. 당직 사관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지만 민서연의 서늘한 눈빛에 눌려 즉시 무기고로 뛰어갔다. 민서연은 검은색 작전용 SUV에 올랐다. 운전석에는 그녀가 직접 앉았다. 조수석에는 최일병을 태웠다. 이소, 소장님. 제가 가도 됩니까? 가만히 있어? 넌 내가 지킨다고 했잖아. 내 뒤만 보고 따라와. SUV가 부대를 빠져나와 꼬불꼬불한 산길로 접어들었다.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흐릿했다. 30분쯤 달렸을까? 소양강댐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길, 일명 깔딱고개에 다다랐을 때였다. 앞서가던 2.5톤 군용 트럭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길을 막고 서 있었다. 민서연은 속도를 줄이며 트럭 뒤에 멈췄다. 최일병, 문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마. 그녀는 글록 권총을 허리춤에 차고 우비를 걸친 채 차에서 내렸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다. 트럭 운전석 문이 열려 있었지만 운전병은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윙. 기. 반대편 차선과 뒤쪽 도로에서 승합차 2대가 맹렬한 속도로 달려와 그녀의 SUV 앞뒤를 가로막았다. 승합차 문이 열리고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든 건장한 사내 10여 명이 쏟아져 내렸다. 어이, 누님. 여기 경치 좋은 데서 데이트나 할까?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사내, 독사의 부하인 칼자국이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비아냥거렸다. 민서연은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다. 앞뒤가 막혔고 오른쪽은 낭떠러지, 왼쪽은 산비탈이었다. 완벽한 포위였다. 황만석이 보냈나 민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칼자국이 킬킬거렸다. 누님, 눈치가 빠르네. 황 원사님이 특별히 부탁하셨거든. 아주 정중하게 모시라고. 뭐 팔다리 하나쯤 부러지는 건 사고로 처리해 주신다니까. 걱정 말고. 칼자국이 눈짓하자 사내들이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민서연은 한숨을 쉬듯 입을 내뱉었다. 하얀 입김이 빗속으로 흩어졌다. 군인을 건드린 대가가 뭔지 학교에서 안 배웠나 보군. 그녀는 우비를 벗어 던졌다. 빗물에 젖은 전투복이 몸에 밀착되며 다부진 근육의 움직임이 드러났다. 그녀는 권총을 뽑지 않았다. 이런 양아치들을 상대로 총알을 쓰는 건 세금 낭비였다. 잡아, 칼자국이 소리치자 가장 앞에 있던 덩치 큰 놈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웅. 방망이가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민서연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덩치의 품으로 파고들며 팔꿈치로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 겁. 덩치가 숨을 쉬지 못하고 꼬꾸라졌다. 그 반동을 이용해 민서연은 회전하며 뒤따라오던 놈의 정강이를 군화 바닥으로 걷어찼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렸다. 순식간에 2명이 쓰러지자 조폭들이 주춤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익힌 크라브마가. 살상 무술. 그녀에게 이들은 훈련용 샌드백보다 느렸다. 다음 민서연이 손가락을 까딱였다. 독이 오른 조폭들이 때를 같이해 덤벼들었다. 빗속의 난투극이었다. 민서연은 춤을 추듯 유연하게 움직였다. 쇠파이프를 피하고 관절을 꺾고 급소를 타격했다. 그녀의 주먹이 닿는 곳마다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차 안에 있던 최일병은 입을 틀어막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공포 영화가 아니라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 자신의 대대장이 인간 병기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10여 명의 사내들이 빗물 꼬인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서 있는 건 민서연과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칼자국뿐이었다. 이 괴물 같은 년. 칼자국이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들었다. 오지마. 오면 찌른다. 민서연은 피가 묻은 장갑을 벗어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찔러봐. 군인 앞에서 칼을 꺼냈으면 찔러볼 용기도 되어 있어야지. 그녀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칼자국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민서연은 고개를 살짝 젖혀 칼날을 피한 뒤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버렸다. 뚝. 으악. 손목이 꺾인 칼자국이 무릎을 꿇었다. 민서연은 그의 머리채를 잡고 SUV 보닛 위로 내리찍으려다 멈췄다. 그리고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황만석한테 전화해. 예. 지금 당장 전화해서 작업 성공했다고 해. 시체는 강물에 던졌다고 보고해. 칼자국은 고통과 공포로 눈물 콧물을 흘리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다. 여보세요? 원사님. 예, 처리했습니다. 아니요, 아주 깔끔하게. 강물에 전화를 끄는 칼자국을 보며 민서연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잘했어. 이제 넌 증인이야. 살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경찰서 가서 싹 다 불어. 그녀는 최일병에게 손짓했다. 가자. 부대로. 민서연은 쓰러진 조폭들을 뒤로 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사냥감을 노리는 늑대의 눈이었다. 황만석은 자신이 이겼다고 착각하며 승배를 들고 있을 것이다. 그 방심이 그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이다. 부대로 돌아가는 차 안. 비는 그치고 구름 사이로 붉은 노을이 비치기 시작했다. 기다려라. 황만석. 내가 만든 지옥. 내가 끝내러 간다. 303대 위병소가 보였다. 민서연은 엑셀을 깊게 밟았다. 이제 진짜 참교육의 시간이 다가왔다. 양구의 밤은 일찍 찾아왔다. 303대 인근에 위치한 허름한 고깃집 펀치볼 가든. 간판불은 꺼져 있었지만 가게 안쪽 별실에서는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흥건한 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황만석은 상석에 앉아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소맥잔을 흔들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부패의 가담한 행보관들과 지역 건설업자, 그리고 비호 세력인 헌병대 수사관까지 모여 있었다. 그들은 민서연이 사고로 죽어 실종 처리될 것이라는 독사의 거짓 보고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암세포가 빠진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썩은 뿌리째 뽑혀나갔어. 황만석이 껄껄거리며 잔을 비웠다. 턱의 통증은 승리의 도파민에 묻혀 느껴지지 않았다. 형님, 그래도 시체는 못 찾았다던데. 괜찮을까요? 강물이 불어서 하류로 떠내려갔다고 하지만 눈치 빠른 수송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황만석은 콧방귀를 뀌었다. 이 새끼야, 소양강 물살이 얼마나 센 줄 알아? 거기에 빠지면 귀신도 못 살아나와. 안 그래도 기상 악화로 수색도 못한대. 내일 아침쯤 실종 보도 나오고 며칠 뒤에 시신 발견되면 장례 치러주면 그만이야. 아이고, 젊은 나이에 안 됐지 뭐냐. 으하하하, 좌중이 폭소를 터뜨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영원히 묻힐 것이라 확신하며 축배를 들었다. 탐욕스러운 입들이 불판 위에 고기를 씹어 삼키는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드르륵. 그때 별실의 미닫이 문이 천천히 열렸다. 서빙하는 아줌마가 들어올 타이밍이 아니었다. 웃고 떠들던 소음이 잦아들고 문 쪽으로 시선이 쏠렸다. 어두운 복도, 그곳에 누군가 서 있었다. 젖은 전투복이 아닌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정복 차림. 왼쪽 가슴에는 화려한 약장들이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고 어깨의 별 2개는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민서연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했다. 마치 지옥에서 막 걸어 나온 저승 사자처럼. 헉, 황만석이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귀신을 본 듯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엉덩방아를 찌으며 뒤로 물러났다. 민서연은 구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황만석의 바로 앞 빈 의자를 끌어당겨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다. 분위기 좋군요. 제 환영회입니까? 아니면 장례식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더욱 공포스러웠다. 황만석은 입을 벌림거렸다. 죽었다고 보고받은 여자가 멀쩡한 모습으로 그것도 자신들의 비밀 아지트에 나타난 것이다. 너 어떻게 살아있냐고 묻고 싶은 표정이군요. 소양강물이 차갑긴 하더군요. 하지만 민서연은 테이블 위에 올려진 황만석의 담배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품속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쳐봤습니다. 원사님. 예, 처리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강물에 독사의 부하 칼자국이 황만석에게 보고하던 그 목소리가 별실 안에 울려 퍼졌다. 황만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옆에 있던 헌병대 수사관의 눈동자가 급격하게 흔들렸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할 살인 교사의 증거였다. 민서연은 녹음기를 끄고 싸늘하게 웃었다. 이 정도면 단순한 군기 문란이 아니라 내란 음모 수준의 범죄 조직 아닙니까? 원사님, 이건 함정이야. 조작된 거야. 그년이 꾸민 짓이지. 황만석이 발악하며 식탁을 엎으려 했다. 하지만 민서연은 식탁을 한 손으로 꾹 눌러 제압했다. 엄청난 악력이었다. 식탁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앉아. 명령이다. 황만석은 보이지 않는 힘에 눌려 털썩 주저앉았다. 지금 밖에는 국방부 조사본부 요원들이 대기 중입니다. 아니, 대기하고 있다고 믿고 싶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저는 아직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황만석과 일당들의 눈이 동그랗게 떠졌다. 신고를 안 했다고? 이 녹음 파일 하나로 당신들 목을 치기엔 내 성이 안 차서 말입니다. 당신들이 30년 동안 이 부대에서 헤쳐먹은 모든 것, 그 뿌리까지 다 캐낸 뒤에 한꺼번에 묻어주려고 합니다. 민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겁에 질린 헌병대 수사관의 어깨를 툭툭 쳤다. 수사관님, 라인 잘 타십시오. 썩은 동아줄 잡고 있다가 같이 떨어지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황만석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오늘 밤은 마음껏 즐기십시오. 내일부터는 지옥 훈련이 시작될 테니까. 도망갈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 눈은 부대 안 어디에나 있으니. 민서연이 문을 열고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진 후에도 방 안에는 오랫동안 침묵만이 감돌았다. 황만석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집어들어 병째 들이켰다. 죽여버려. 이번엔 진짜로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패배감 섞인 공포가 짙게 깔려 있었다. 민서연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다음 날 303대에는 피바람이 불었다. 민서연은 예고했던 대로 강도 높은 감찰을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부대원들을 완전 군장 상태로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오늘부터 전 부대원 전투준비 태세 훈련에 돌입한다. 상황은 진돗개 하나 상황이다. 병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연병장을 뛰었다. 하지만 민서연의 진짜 목적은 훈련이 아니었다. 부대원들의 시선을 연병장으로 돌려놓고 그녀는 최지훈 일병과 함께 부대 뒤편에 버려진 탄약고 일명 13호 벙커로 향했다. 황만석의 비밀 장부에 적혀있던 의문의 장소. 서류상으로는 폐쇄된 곳이었지만 전기 사용량은 꾸준히 잡히고 있던 곳이었다. 수풀을 헤치고 도착한 13호 벙커의 입구는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민서연이 자물쇠를 만지작거리자 툭 하고 열렸다. 누군가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곰팡이 냄새와 함께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민서연은 전술 라이트를 켰다. 소장님, 무섭습니다. 여기 귀신 나온다는 소문이. 최일병이 그녀의 옷자락을 잡았다.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야. 잘 봐. 라이트 불빛이 비춘 벙커는 충격적이었다. 그곳은 탄약고가 아니었다. 벽면 가득 쌓여 있는 것은 군용쌀과 기름통, 그리고 최신형 미군 장비들이었다. 심지어 한쪽 구석에는 강원랜드 칩과 현금 뭉치가 들어있는 금고까지 있었다. 이곳은 황만석 일당이 군수품을 횡령하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모은 검은 돈을 세탁하는 비밀 창고였던 것이다. 빙고. 민서연은 핸드폰으로 현장을 체증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텅. 벙커의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잠가버린 것이다. 문이. 최일병이 달려가 문을 두드렸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쥐새끼들처럼 잘도 기어들어갔군. 문 밖에서 황만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확성기를 쓴 듯 웅얼거리는 목소리였다. 거기가 너희들의 무덤이다. 환풍구는 이미 막았다. 산소가 얼마나 버틸까? 1시간. 2시간. 황만석은 민서연이 이곳에 올 것을 예상하고 매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 기회에 민서연을 사고사로 위장해 처리할 작정이었다. 질식, 밀폐된 공간에서의 죽음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소장님, 어떡합니까? 우리 여기서 죽는 겁니까? 최일병이 패닉에 빠져 주저앉았다. 하지만 민서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벙커 내부를 스캔했다. 황 원사, 머리 좀 썼네. 하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군. 그녀는 벽면에 쌓여있는 미군 장비 상자로 다가갔다. C-4분라고 적힌 상자. 물론 뇌관은 분리되어 있겠지만 폭약 자체는 있었다. 그리고 구석에 있는 낡은 배전반. 최일병, 전투화 끈 풀어. 이거요. 벙커 구조도상 지하수로랑 연결되어 있어? 황만석이 환풍구는 막았어도 배수구까지는 생각 못했을 거야. 민서연은 바닥에 있는 무거운 철제 배수구 뚜껑을 가리켰다. 그리고 배전반의 전선을 뜯어내 간이 기폭 장치를 만들기 시작했다. 문을 날려버리면 황만석이 대기하고 있겠지? 우린 밑으로 간다. 하지만 저기는 선택해. 여기서 말라 죽을래? 아니면 똥물 좀 뒤집어 쓰고 살아서 저놈들 목을 칠래? 최일병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연의 눈빛을 보니 죽을 것 같지 않았다. 민서연은 C-4소량을 문 쪽에 설치했다. 황만석의 시선을 끌기 위한 교란 작전이었다. 폭파 3초 전 귀마개를 한 민서연이 최일병을 배수구로 밀어넣었다. 쾅! 난 굉음과 함께 벙커 문이 찌그러졌다. 밖에서 대기하던 황만석의 사병들이 놀라 뒤로 물러났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뭐야? 문을 뚫으려고 해? 쏴. 나오면 무조건 쏴. 황만석이 소리쳤다. 사병들이 연기 속을 향해 공포탄과 실탄을 섞어 난사했다. 타타탕. 하지만 연기가 거치고 난 뒤 벙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닥에 뚫린 배수구 구멍만이 입을 벌리고 있을 뿐이었다. 개 같은 년이 지하수로로 도망쳤다. 3분대. 수로 출구를 막아. 나머지는 나를 따라와. 황만석의 얼굴이 악귀처럼 일그러졌다. 그는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서연을 죽이지 못하면 자신이 죽는다. 부대 지하를 흐르는 어둡고 축축한 수로 민서연은 앞장서서 미로 같은 길을 뚫고 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303대의 설계도가 완벽하게 입력되어 있었다. 기다려라.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바뀔 차례다. 지하수로를 통해 빠져나온 곳은 부대 외곽의 갈대밭이었다.
해는 이미 저물어 사방이 어두웠다. 민서연과 최일병은 진흙투성이가 된 채 헐떡이고 있었다. 소장님, 이제 어떡합니까? 행정반도 위병소도 다 황원사 사람들입니다. 헌병대에 신고할까요? 아니, 헌병대도 이미 매수됐어. 외부 도움은 기대하지 마. 김인서연은 갈대밭 사이로 보이는 부대 본청 건물을 바라보았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오늘 밤 끝을 보자. 그 시각 황만석은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민서연을 놓쳤다. 그녀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조여왔다. 독사한테 연락해. 애들 다 끌고 들어오라고 해? 예. 형님, 민간인을 부대 안으로 들이는 건? 닥쳐. 이판사판이야. 그년이 증거를 가지고 나가면 우린 다 죽어. 오늘 밤에 부대를 뒤집어서라도 찾아내서 죽여야 해. 결국 황만석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민간 조폭 조직을 무장시켜 군부대 안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밤 10시. 위병소 근무자들이 교체되었다. 황만석의 신복들로 채워진 위병소는 공사 차량으로 위장한 독사의 스타렉스 5대를 통과시켰다. 50여 명의 무장 조폭들이 야구 방망이와 흉기, 그리고 사제 엽총으로 무장한 채 연병장에 내렸다. 대한민국 군대 역사상 유례 없는 조폭과 부패 군인의 연합군이 부대를 장악하려 하고 있었다. 민서연은 어둠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무기고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향한 곳은 방송실이었다. 취직, 삐기. 고요하던 영내 방송 스피커에서 하울링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찰을 돌던 조폭들과 내무반에 있던 병사들이 모두 귀를 막았다. 303보급 수송대 전 장병에게 알린다. 김인서연의 목소리였다. 침착하고 힘있는 목소리. 현재 부대에 불순 세력이 침투했다. 주임원사 황만석이 외부 조폭 세력을 끌어들여 군사 반란을 획책하고 있다. 행정반에 있던 황만석이 경악하며 방송실 선을 끊으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방송은 계속되었다. 나는 지금부터 대대장으로서의 권한으로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다. 내무반의 모든 병사들은 지금 즉시 무장하고 침투한 외부 세력을 진압하라.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반복한다. 내무반의 병장들은 탄약고 키를 부숴서라도 무장해라. 내 명령을 따르는 자는 국가 유공자가 될 것이고 황만석을 따르는 자는 반란군으로 처형될 것이다. 병사들의 눈빛이 변했다. 썩은 밥을 먹으며 분노를 사려왔던 그들이었다. 황만석의 폭정에 시달리던 그들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인의 신성한 부대에 조폭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야, 들었냐? 대대장님 명령이다. 언제까지 저 돼지 새끼 밑에서 기어야 해? 가자. 내무반 곳곳에서 함성이 터져나왔다. 병사들이 관물대를 부수고 야전삽과 곡괭이를 꺼내 들었다. 일부 용감한 분대장들은 비상용 도끼로 무기고 자물쇠를 내리찍기 시작했다. 연병장에 있던 조폭들은 당황했다. 갑자기 사방에서 함성이 들려오고 건물 안에서 살기를 띤 병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뭐야? 군발이 새끼들이. 독사가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지만 20대 혈기왕성한 수백 명의 병사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분노의 해방이었다와 병사들이 조폭들을 덮쳤다. 개머리판으로 찍고 군화 바닥으로 밟았다. 황만석이 꿈꾸던 왕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혼란스러운 난전 속 민서연은 옥상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컴파운드 보우가 들려 있었다. 총기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확실하게 적을 제압하기 위해 체육관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도망치려는 황만석을 쫓았다. 황만석은 독사의 차를 타고 후문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어딜? 민서연이 활시위를 당겼다. 팽팽한 긴장감. 그녀의 호흡이 멈췄다. 피.
화살은 어둠을 가르고 날아가 황만석이 탄 차의 뒷바퀴를 정확하게 꿰뚫었다. 펑. 기익. 차량의 중심을 잃고 화단으로 처박혔다. 민서연은 화를 내려놓고 옥상에서 배관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왔다. 마무리하러 가자 그녀가 차를 향해 걸어갔다. 주변에서는 병사들이 조폭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불타오르는 차량의 불빛이 민서연의 얼굴을 붉게 비쳤다. 그녀는 이제 군인이 아니라 심판자였다. 303대의 길고 긴 밤, 그 절정의 순간이었다. 화단에 처박힌 스타렉스 엔진룸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깨진 유리창으로 피투성이가 된 독사가 비틀거리며 기어나왔다. 그는 한 손에 잭나이프를 쥐고 있었지만 이미 다리가 부러진 듯 질질 끌고 있었다. 이게 같은 년. 죽여버릴 거야. 독사가 악에 받쳐 소리쳤지만 그의 눈앞에는 이미 민서연이 서 있었다. 불타는 차의 화염이 그녀의 등 뒤에서 춤을 추며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손에 든 컴파운드 보울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칼 버려. 개소리. 너만 죽이면 돼. 너만. 독사가 마지막 힘을 짜내 덤벼들었다. 짐승의 발악이었다. 하지만 민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독사의 칼이 그녀의 복부를 향해 찔러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오른발이 독사의 손목을 걷어찼다. 까드득. 손목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칼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이어 민서연의 주먹이 독사의 턱을 정확히 꽂았다. 독사는 그대로 뒤로 넘어가며 기절했다. 이제 남은 건 차 안에 갇힌 황만석뿐이었다. 찌그러진 문을 발로 차서 열자 에어백에 파묻혀 신음하고 있는 황만석의 모습이 보였다.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고 그토록 아끼던 행정보급관 견장은 찢겨나가 있었다. 민서연은 황만석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냈다. 질질 끌려나온 황만석은 진흙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살려줘, 소장님. 내가 잘못했어. 황만석이 비굴하게 손을 비볐다. 조금 전까지 부대를 장악하려 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주변을 둘러싼 병사들이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경멸과 분노만이 있을 뿐이었다. 병사들에게 사과해 민서연의 명령에 황만석이 병사들을 올려다보았다. 자신이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던 썩은 밥을 먹이며 노예처럼 부렸던 아이들이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개 같은 것들. 이건 반란이야. 감히 주임원사한테.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아냐고 황만석이 마지막 발악으로 소리쳤다. 국방부 군수차장님이 내 매형이야. 너희들 다 영창 보내버릴 거야.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확실히 거물급 뒷배가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었다. 순간적인 동요가 일었다. 그때 민서연이 황만석 앞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군화 바닥으로 짓누르며 허리를 숙였다. 그래. 군수차장, 잘 됐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스피커폰을 켰다. 지금 이 상황, 국방부 장관님 직통 라인으로 생중계 중입니다. 군수차장님도 같이 듣고 계시겠군요. 전화 너머에서 중후하지만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 소장,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장관의 목소리였다. 황만석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민서연은 707 시절 장관이 가장 신임하던 부하 중 하나였고 직통 라인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현장 지휘관이었다. 장관님, 303보급 수송대 내란 진압 완료했습니다. 주범 황만석 원사가 방금 자신의 배후로 군수차장을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한 감찰도 동시에 요청합니다. 알겠다. 헌병대와 검찰단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 보존에 신경 써. 군수차장은 지금 내 옆에서 무릎 꿇고 있네. 전화가 끊겼다. 황만석의 얼굴에서 피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모든 동아줄이 끊어졌다.
민서연은 황만석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병사들을 향해 섰다. 전원, 주목,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다. 오늘 너희는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다. 너희는 군인의 명예를 지켰고 전우를 지켰다. 오늘 밤의 일은 대대장인 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애상 웃어라. 병사들의 환호성이 양구의 밤하늘을 뒤덮었다.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30년 묵은 어둠이 걷히는 순간이었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십 대의 헌병대 차량과 앰뷸런스가 부대로 진입했다. 민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먼지 묻은 전투복을 털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303대는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처럼 황량했지만 공기는 전보다 훨씬 맑아져 있었다. 황만석과 그를 따르던 부패 간부 전원이 구속 수감되었다. 지역 조폭 독사파는 일망타진되어 경찰로 넘겨졌다. 언론은 여성 지휘관의 용기, 썩은 군대를 개혁하다라는 타이틀로 연일 특종을 쏟아냈다. 하지만 민서연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부대 정상화. 썩은 살을 도려냈으니 이제 새살이 돋게 해야 했다. 지휘 통제실. 민서연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의무대에서 퇴원한 최지훈 일병이 노크하고 들어왔다. 충성. 신고합니다. 일병 최지훈, 병원 진료 마치고 복거했습니다. 최 일병의 얼굴은 한결 밝아져 있었다. 하지만 민서연은 그의 눈에 아직 남아있는 두려움의 잔재를 읽었다. 내부 고발자라는 꼬리표는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몸은 좀 어때? 네, 괜찮습니다. 소장님 덕분에. 최일병, 아니, 최지훈. 민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내가 한 일은 영웅적인 행동이었어. 하지만 앞으로가 더 힘들 수도 있어? 사람들은 영웅을 칭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낸 너를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최일병이 고개를 떨궜다. 사실 복귀 후 동기들의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았다. 너 때문에 우리 부대 해체되는 거 아니냐? 너무 나댄 거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었다. 하지만 기억해. 정의는 불편한 거야. 그 불편함을 견디는 게 진짜 용기다. 내가 널 지킨다고 했지? 그 약속, 제대하는 날까지 유효하다. 민서연은 자신의 어깨에 있던 지휘관 견장을 떼어 최일병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내가 707 시절 가장 힘들 때 쥐고 버텼던 거야. 내가 가지고 있어? 힘들 때마다 이걸 보면서 생각해. 대대장이 내 뒤에 있다고. 최일병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후는 체력 단련이었다. 민서연은 간부들을 모두 연병장으로 집합시켰다. 새로 부임한 소대장들과 황만석의 눈치를 보느라 숨죽여 지냈던 중립적인 간부들이었다. 오늘부터 간부들도 병사들과 동일하게 훈련받습니다. 열애는 없습니다. 소장님, 행정 업무가 밀려 있어서. 새로운 작전 장교가 난색을 표했다. 전투력이 없는 군인은 행정병에 불과합니다. 내가 앞장섭니다. 나를 못 따라오는 간부는 지휘권을 박탈합니다. 민서연은 말뿐이 아니었다. 그녀는 10km 구보, 타이어 끌기, 외줄 오르기 등 고강도 훈련을 맨 앞에서 소화했다. 707 출신 괴물의 체력에 젊은 남성 간부들도 혀를 내두르며 따라가기 일쑤였다. 그녀가 땀 범벅이 되어 연병장을 달릴 때마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우리 대대장님은 진짜다. 책상머리 지휘관이 아니다. 존경심은 강요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함께 땀 흘리고 가장 힘든 곳에 먼저 발을 디딜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다. 식사 시간, 민서연은 다시 병사 식당을 찾았다. 이제 식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찰진 쌀밥과 큼직한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 신선한 과일이 담겨 있었다. 소장님, 여기 앉으십시오.
제육볶음 진짜 맛있습니다.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그녀에게 자리를 권했다. 웃음꽃이 피는 식당.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었다. 민서연은 밥을 한 숟가락 가득 떠 넣으며 생각했다. 이제야 사람 사는 곳 같군 하지만 그녀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당근과 함께 확실한 채찍도 필요했다. 내일부터 전술훈련 평가 시작합니다. 303대가 보급 부대라고 깔보던 시선, 이번 기회에 싹 다 바꿔놓겠습니다. 기준 미달인 중대는 주말 외박 통제합니다. 으아, 병사들의 비명 섞인 환호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소리는 짜증이 아닌 건강한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양구의 산에 붉은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 303보급 수송대는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어 있었다. 과거 당나라 군대라 불리던 오명은 사라졌다. 민서연의 지옥 훈련을 견뎌낸 병사들의 눈빛은 매서워졌고 보급 작전 수행 능력은 군단 내 1위를 달성했다. 어느 날 저녁, 부대 개방 행사가 열렸다. 부모님과 가족들을 초청하여 부대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다. 연병장에는 삼겹살 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민서연은 행사장 구석에서 흐뭇하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지팡이를 짚은 한 할머니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민서연에게 다가왔다. 저기, 군인 양반. 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손자가 여기 있다고 해서 왔는데 내가 눈이 좀 침침해서. 이름이 김철수인데. 김철수 일병. 황만석 시절 가혹행위와 굶주림에 못 이겨 탈영까지 시도하려 했던 병사였다. 민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철수 일병, 아주 훌륭한 군인입니다. 민서연이 할머니를 모시고 김철수 일병이 있는 테이블로 갔다. 할머니. 김철수 일병이 달려와 할머니를 끌어안쳤다.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까맣게 그을린 건강한 모습이었다. 아이고, 내 새끼.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예전엔 전화하면 매일 죽고 싶다고 울더니. 할머니가 손자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여기 대대장님이 진짜 좋아. 밥도 엄청 맛있고 나 이번에 특급 전사도 땄어. 아무도 나 안 괴롭혀. 김철수가 민서연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할머니가 민서연을 보며 지팡이를 놓고 절을 하려 했다. 민서연은 황급히 할머니를 부축했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철수, 부모도 없이 내가 키워서 맘고생 심했는데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장님. 민서연의 가슴 한 구석이 찡하게 울렸다. 테러범을 잡았을 때도 훈장을 받았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묵직한 감동이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아닙니다. 철수가 잘 견뎌준 겁니다. 철수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군인입니다.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그날 밤 행사가 끝나고 캠프파이어 시간이 되었다. 타오르는 모닥불 주위로 병사들과 간부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았다. 민서연이 마이크를 잡았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나는 쓰레기장을 보는 줄 알았다. 병사들이 킥킥거렸다.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과거였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대한민국 최고의 정의로운 용사들이다. 너희는 증명했다. 썩은 물도 맑아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쏟아질 듯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 또한 너희에게 배웠다. 지휘관은 혼자서 앞에서 끄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걷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맙다. 나를 믿고 따라와 줘서. 소장님 사랑합니다. 민서연. 민서연, 병사들이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다. 딱딱한 관등 성명이 아닌 진심이 담긴 외침이었다. 그때 중대장 한 명이 기타를 들고 나왔다. 오늘 같이 좋은 날,
노래가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대대장님, 신청곡 받았습니다. 나 음치인데. 민서연이 손사래를 쳤지만 병사들의 성화에 못 이겨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럼 이등병의 편지는 너무 슬프고 다 같이 붉은 노을 부르자 이 경쾌한 기타 반주와 함께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 되어 울려 퍼졌다.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은 너뿐이야. 모닥불 불빛에 비친 민서연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303보급 수송대는 이제 단순한 부대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거대한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 상부로부터 새로운 전출 명령서가 도착해 있다는 것을. 군인의 운명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 가장 아름다울 때 떠나야 하는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양구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다. 펀치볼 분지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칼바람이 불어오는 12월의 어느 새벽, 303보급 수송대 지휘통제실의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다. 민서연은 텅 빈 지휘통제실을 둘러보았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바닥에 굴러다니던 술병과 담배꽁초는 온데간데 없고 반질반질하게 닦인 바닥과 정돈된 서류함만이 그녀를 배웅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육군 본부에서 내려온 전출 명령서가 놓여 있었다. 민서연 소장, 1군단 작전 참모로 보직 변경을 명함, 영전이었다. 썩은 부대를 불과 6개월 만에 최정예 부대로 탈바꿈시킨 그녀의 능력을 상부에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민서연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를 두고 떠나는 어미의 심정이랄까?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가자. 그녀는 이별식 행사를 거부했다. 병사들이 추운 날씨에 도열해서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간단한 짐 가방 하나만을 챙겨 들고 새벽 이슬이 어스름한 어둠 속으로 걸어 나왔다. 관용차 운전병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 소장님, 정말 이렇게 가십니까? 애들이 알면 섭섭해할 텐데. 운전병이 아쉬운 듯 미러로 그녀를 쳐다봤다. 괜찮아.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야. 쿨하게 가자. 출발해. 차는 조용히 부대 영내 도로를 미끄러져 나갔다. 눈이 내려 세상은 고요했다. 민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6개월간의 기억을 되새었다. 황만석과의 전쟁, 죽음의 고비, 그리고 병사들과 함께 흘린 땀방울들. 잘 있어라. 나의 첫 번째 가족들. 차가 위병소를 향해 코너를 도는 순간이었다. 운전병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 끼익. 무슨 일이야? 소장님. 저기 좀 보십시오. 민서연이 고개를 들어 앞을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어둠 속 위병소까지 이어지는 약 1km의 가로수길. 양옆으로 수백 개의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것은 촛불이었다. 303대 전 장병 400명이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전투복 차림으로 도열해 있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다. 대대장이 몰래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병사들이 새벽 3시부터 나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민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차문을 열고 내렸다. 차디찬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맨 앞에 서 있던 중대장이 목이 터져라 외쳤다. 전체 차렷. 떠나시는 대대장님께 받들어 총 철커덕. 탁. 400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촛불을 든 손 대신 가슴에 손을 얹거나 굳건한 경례를 하는 그들의 눈빛은 촛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민서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 사이를 걸어갔다. 대대장님, 가지 마십시오.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대열 곳곳에서 병사들의 울먹임이 터져나왔다. 6개월 전 그녀를 낙하산 여자 소장이라 비웃던 그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민서연은 어머니이자 누이이자 진정한 리더였다. 민서연은 한 병사 앞에 멈춰섰다. 최지훈 일병이었다. 내부 고발자라는 멍에를 벗고 이제는 당당한 303대의 에이스가 된 그였다. 그의 뺨에는 눈물이 얼어붙어 있었다. 울지 마라. 민서연이 장갑을 벗고 최 일병의 차가운 뺨을 감쌌다. 군인은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야. 피를 흘릴지언정. 네네. 알겠습니다. 최 일병이 씩씩하게 대답하려 애쓰며 코를 훌쩍였다. 민서연은 최 일병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도열한 모든 병사가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는 내 자부심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계급장을 달든 나는 영원히 너희의 대대장이다. 세상이 너희를 무시하더라도 기죽지 마라. 너희는 불의와 싸워 이긴 승리자들이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내가 없는 303대도 지금처럼 강하고 정의로울 수 있겠나? 아, 그렇습니다. 땅이 울릴 듯한 함성이 펀치볼 분지를 뒤흔들었다. 민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거면 되었다. 그녀는 다시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부대 본청을 향해 돌아섰다. 펄럭이는 태극기와 부대기. 그녀는 그곳을 향해 가장 절도 있고 완벽한 경례를 올렸다. 충성. 이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자 이곳에 남은 자신의 전우들에 대한 경의였다. 차가 위병소를 빠져나갈 때까지 병사들은 부동 자세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붉은 미등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양구의 전설로 남을 이별이었다. 에필로그. 5년 후, 시간은 흘러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303보급 수송대는 이제 전군에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부대, 비리가 없는 청정부대의 대명사가 되어 있었다. 봄 햇살이 따스한 어느 날 행정반 문이 열리고 갓 전이 본 신병이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이병 강건후, 신고합니다. 바짝 얼어있는 신병 앞에는 검게 그을린 피부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중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어 신병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에는 특급 전사 휘장이, 어깨에는 녹색 줄무늬가 빛나고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최지훈이었다. 전역을 미뤄 부사관으로 지원하여 303대의 허리가 된 것이다. 최지훈 중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신병에게 다가갔다. 신병은 이제 기합을 받겠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최지훈은 신병의 삐뚤어진 전투복 깃을 다정하게 고쳐주었다. 긴장 풀어. 여기는 사람 잡아먹는 곳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최지훈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액자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사진 속에는 애처로운 얼굴의 최지훈과 강인한 인상의 여성 지휘관이 어깨동무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서연 소장이었다. 강건후 이병. 이병 강건후. 군인이 힘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신병은 당황하여 우물쭈물했다.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입니다. 최지훈은 피식 웃으며 사진 속 민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5년 전 그녀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말을 나직이 의조였다.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군인의 힘은 약한 자를 지키고 올바른 것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내 위에 계셨던 분이 가르쳐 주신 거지. 최지훈은 신병의 어깨를 두드렸다. 앞으로 군 생활하면서 힘들 때도 있고 유혹이 있을 때도 있을 거야. 그때마다 기억해라.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는 것, 그게 가장 강한 군인이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좋아. 가보자. 오늘 점심 메뉴 기가 막히다. 배 터지게 먹여줄 테니까. 최지훈이 앞장서서 나갔다. 신병은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벅참을 느끼며 그의 뒤를 따랐다. 열린 창문 사이로 봄바람이 불어와 책상 위 액자를 스치고 지나갔다. 사진 속 민서연은 여전히 변함없는 눈빛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붉은 열정과 정의의 정신은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나가 이곳 303대, 아니 대한민국 국군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썩은 물은 흘러갔고 이제 그곳에는 맑고 푸른 강물이 흐른다.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유산이었다.